푸틴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에만 특별히 경고했을까요? 라블로프 외무장관은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외교 언어로 포장한 고백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장보고급 잠수함, 러시아 참모본부가 가장 주시하는 무기들이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진실을 보고서에 썼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콜라트 브레이트입니다. 1968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죠. 전 나토 자문위원이자 28년 경력의 러시아 군사력 분석 전문가입니다. 냉전의 긴장감이 유럽 전체를 짓누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서독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자랐고 그것이 저를 안보와 군사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뮌헨 대학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군사력의 재편이었습니다. 졸업 직후 베를린 전략안보연구소에 입소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군사력 분석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20년 가까이 활동하며 유럽 각국 국방부에 제 분석 보고서를 납품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이 업계에서 신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 서구 기술을 모방해 만든 이류 군수 산업, 그것이 제 머릿속에 박힌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28년간 러시아를 분석해온 전문가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저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언제나 러시아군 배치도와 유럽 방산 기업들의 성능 비교표가 가득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영국 BAE 시스템스, 이 기업들이 만드는 무기들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저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제가 발표할 때 각국 대표들은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 권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은 언제나 짙은 안개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6시에 일어나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전날 밤 업데이트된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저에게 풍부한 실전 데이터의 보고였습니다. 분석가로서 이렇게 방대한 실전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연구소 동료 마르쿠스 피셔는 저와 20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제가 분석하는 러시아 측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전선 상황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는 결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카페 앞에 놓인 테이블들, 그 일상적인 풍경과 제 책상 위의 전선 지도는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좋았습니다. 저 바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안에서 진실을 분석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 역시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아내 엘리제는 그 무렵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배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의례적으로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엘리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이 폴란드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대요. 기사 봤어요? 저는 그 기사를 대충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이유겠지. 성능이랑은 별개야.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K9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5초도 안 되어 잊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 임원 헬무트 슈타인하르트와는 그 즈음 자주 만났습니다. 헬무트는 라인메탈의 고위 임원으로 나토 방산 계약에 깊숙이 관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밑에 지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 방산 시장 동향을 논했습니다. 헬무트는 언제나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유럽 방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 데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수치들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제 예측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형적 요인, 날씨, 우크라이나의 저항 강도 변화,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끌어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마다 낯선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처음엔 각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이 본문 한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 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 대포병 작전 실패 분석에서, 유럽 방산 조달 동향 보고서에서 K9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자리로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프린트된 자료 한 장을 내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콜라트, 폴란드가 K9을 672문 발주했어. 독일포를 제치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672문.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겠지.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납기가 급했을 거야. 독일 장비 납기가 오래 걸리잖아. 마르쿠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72문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싫음이 바로 편견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의 납기 지연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헬무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콜라트, 납기 문제는 언론이 과장하는 거야. 품질과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야. 그 점은 보고서에 명확히 해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 불편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나토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6층 회의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분석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선 1년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분석관 제임스 리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 국방부 출신의 포병 전력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서두 없이 바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 포병 운용 효율성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이 독일 PGH-2000을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연사속도, 명중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 변환 속도. K9은 발사 후 60초 이내에 진지를 이탈합니다.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 궤적을 역추적해 반격을 가해도 K9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포병 부대가 반격을 가할 때마다 마친 것은 빈 진지뿐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포병 지휘관들의 전선 보고서 발췌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원문과 영어 번역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 포병 지휘관이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선에서 상대하는 포병 시스템 중 K9이 가장 위협적이다. 대응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옆자리 마르쿠스가 조용히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임스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이 러시아 전체 포탄 소모량의 50%를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생산만으로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어 북한의 절반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선이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한국산 탄약과 K9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이 낯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지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데이터가 틀렸을 가능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표본이 너무 작다, 전장 환경이 특수하다. 독일 장비는 지원 수량이 제한됐으니 비교 자체가 불공정하다. 변명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 11시 연구소에 혼자 남아 저는 K9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컴퓨터 화면 밝기를 낮추고 창을 최소화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도 우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한국방산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들이 제28년의 확신과 정면으로 충돌했으니까요. 마르쿠스가 이튿날 아침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콜라트, 이제 한국방산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전 데이터가 28년의 연구를 바꿀 순 없어. 전장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아. 마르쿠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24년 3월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기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와 한국 조선의 단일팀이 구성됐는데 기술 평가에서 한국이 독일을 8대1로 압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은 3,000톤급 잠수함의 설계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전 배치된 적 없는 설계도. 반면 한국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이미 여러 척 실전 운용 중이었습니다. 8대1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K9 데이터로 충격을 받은 터라 놀라움보다는 무거운 확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헬무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콜라트, 당신이 나토 내부 보고서에 한국방산 긍정평가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위협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함께해온 관계를 무기로 사용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것이 왜 위협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의문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방산 관련 분석을 언급할 때마다 동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토 자문위원회에서 제가 K9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좌장은 의제와 맞지 않는다며 넘어갔습니다. 의제와 맞지 않는다고요. 실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의제와 맞지 않다니.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파급 효과는 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유럽 방산 산업 전체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대신 K9을 선택한 것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수십조 원의 방산 계약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헬무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정직한 분석을 쓰기로. K9의 실전 성능, K2 전차의 기술 우위, 잠수함 기술 격차, 그리고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생산 속도, 이 모든 것을 데이터로 정리한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주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28년의 경력을 다 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K9의 분당 연사 속도 6발은 독일 PGH-2000의 분당 3발보다 2배 빠릅니다. 사거리 40km는 PGH-2000의 30km를 10km 앞섭니다. K2 전차의 120mm 활강포 명중률은 3km 거리 표적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은 실전 배치 경험에서 독일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산 속도, K9 한문이 창원 공장에서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독일 공장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나토 공식 채널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일 후, 보고서는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반려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맹국 방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포함. 저는 그 반려 통보를 읽으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의 민낯을 봤습니다. 40페이지를 썼습니다. 28년의 경력을 다 걸고 쓴 보고서였습니다. 단 한 줄에 반려됐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2조각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콜라트, 그냥 적당히 써. 내 자리를 지켜야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썼는데 진실이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인가?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역시 오랫동안 보고 싶은 것만 보아온 것인가?
28년간 저는 한 번도 제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 분석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 못 이루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서독에서 동독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던 기억을 아버지는 가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도 더 잘했고 자격도 충분했는데 단지 어디서 왔느냐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일들.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강자가 만든 규칙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란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이 그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어디서 왔느냐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나라의 방산을 이류로 분류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독에서 겪었던 그 차별과 제가 한국에 가한 편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자가 만든 규칙 속에서 그 규칙이 진실인 척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제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원래 옳은 길을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그 불씨가 그날 밤 저를 살렸습니다. 마르쿠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눈인사만 했습니다. 20년 지기가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저를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편견은 스스로 편견인 줄 모르는 편견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4월 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방산전문가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연구소 내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 터라 발표보다는 뒤편에서 조용히 동향을 살피는 처지였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컨퍼런스 복도 한편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차분한 눈빛. 그는 명함을 내밀며 한국어 억양이 살짝 남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트 박사님, 저는 이준혁입니다. 서울 한국방산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박사님의 최근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군사전략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발전사를 현장에서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감정 없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폐허였습니다. 그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컨퍼런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독일 유학 시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했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분석 자료를 냈을 때 지도 교수가 처음엔 무시했던 일 발표 자리에서 동양인이 무슨 전략을 알겠냐는 시선들. 그는 그 이야기를 원망이 아닌 담담한 어조로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깊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오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준혁 박사의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기로, 한국으로 가기로. 연구소에 3주 현장 방문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헬무트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콜라트, 한국 가지 마. 내 커리어 끝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불타오르던 분노가 차갑고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자가 만든 규칙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이번엔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이준혁 박사와 화상으로 일정을 촘촘히 짰습니다. 경남 창원의 K9 생산공장, 경상남도 포병 실사격 훈련장, 경남 거제의 현대중공업 잠수함 도크,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서울의 한국방산전략연구원. 3주 동안 한국방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엘리제가 여행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아요. 두렵지만 가야 할 것 같으면 가는 게 당신다운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2024년 9월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크고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인상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간단한 악수와 함께 우리는 바로 이동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상남도 창원이었습니다. 창원은 한국방산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K9을 생산하는 공장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공장 외부는 예상보다 단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보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빨랐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김 반장이 이준혁 박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K9 한 문이 이 라인을 거쳐 완성되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독일 자주포 납기를 떠올렸습니다. 발주에서 납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독일 방산의 현실. 그리고 며칠 단위로 K9을 찍어내는 이 공장.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김 반장은 손가락이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번역해준 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농사를 지었고요. 우리 세대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세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점심으로 이준혁 박사가 현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먹어본 한국 밥상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가득 놓였습니다.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맵고 짜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아끼지 않고 다 내놓는 것.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거제 현대중공업 잠수함 도크를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도크에서 건조 중이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에서 8대1로 독일을 앞선 기술이 이 도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크의 규모, 정밀한 용접 작업, 체계적인 공정관리. 저는 한동안 말없이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28년간 이류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 2주차에 들어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숙소에서 잠을 깨어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연구소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연구 행위를 지속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효력은 즉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메일 한 통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나토 자문위원회 사무국이었습니다. 자문위원 자격 박탈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두 이메일을 번갈아 읽으며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헬무트가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아침 식사를 하러 오기로 했던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이메일 두 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한동안 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서울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빠르고 활기찼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엘리제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엘리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다면 계속 가요.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베를린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동시에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느낌. 28년간 짊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준혁 박사가 저를 데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어느 포병 사격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들판 너머로 K9 두 문이 포진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습니다. 첫 발이 터졌습니다. 귀마개를 했는데도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진동이 왔습니다. 포연이 피어오르며 K9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후 60초, K9은 이미 100m 이상 이동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가 역추적해 반격을 가해도 이미 사라진 뒤 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숫자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분당 6발, 사거리 40km, 오차 10m 이내.
저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려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이번엔 분석보다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냥 두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준혁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걸 만들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 땅에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폐허 위에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공장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8년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실이다. 28년이 아니라 28초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러시아 참모본부를 긴장시키고 푸틴이 레드라인을 선언하게 만들고 라블로프가 감사를 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 날 아침에 모든 것을 얻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사격장 먼지 위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K9이 남긴 포연이 아침 하늘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보고서를 쓰겠다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밤새워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토도 연구소도 아닌 세계방산 전문 저널에 직접 투고하는 독립 보고서였습니다. 더 이상 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미 세계 최정상이다. 그리고 서방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40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62페이지였습니다. K9의 실전 성능 전수 데이터, K2 전차의 기술 우위 분석, 잠수함 기술 격차 상세 비교, 생산 속도와 납기 비교,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 방산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 분석까지 28년의 경험과 한국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현장 데이터를 모두 담았습니다. 새벽 5시, 투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직장도 잃었고 자문위원 자격도 박탈됐지만 이 보고서가 나가면 유럽 방산 기득권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자가 만든 규칙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란다. 눈을 떴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지 72시간 만에 국제방산전문가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2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이준혁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실제로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분석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각국 방산 전문가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동의, 반박, 논쟁.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헬무트 측에서 공식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데이터를 반박하는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 디펜스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8년간 제가 틀렸다고, 그리고 그 틀림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루마니아 방산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계자는 보고서의 잠수함 분야 분석이 자신들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콜라트, 미안했어. 나도 이제 쓸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고마워, 마르쿠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왔지만 결국 함께였습니다. 헬무트의 반박 성명은 방산 미디어에서 오히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없는 권위의 주장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방산 기득권이 진실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브레이트 보고서는 국제방산학계에서 기준 자료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추가 발주를 확정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조한범 박사가 예측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는 전후 재건을 위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제재로 끊겼고 중국의 전면 의존은 영토 안보상 위험했습니다. 남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가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세계 최고 수준의 토목건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산업 기반을 한국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한국의 레드라인을 선언하고 라블로프가 감사를 표한 것,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러시아가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력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산업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한국을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연간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9위에서 4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몇 년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세계 최고라 믿었던 독일 방산 기업이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역사는 정직한 사람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제임스 리드가 연락해왔습니다. 브뤼셀 브리핑에서 K9 데이터를 발표했던 미국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브레이트 박사, 당신 보고서는 방산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패러다임은 제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바꿔놓은 것을 저는 그냥 늦게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저는 지금 베를린이 아닌 서울에 있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제안으로 한국방산전략연구원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제도 서울로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강변을 함께 걷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제 서재 책상에는 이제 K9 재원표와 K2 전차 기술 자료, 장보고급 잠수함 운용 매뉴얼이 놓여 있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걸 이제야 읽었을까?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읽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준혁 박사와 저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함께 자료를 검토하다가 저녁이 되면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소박한 저녁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이준혁 박사가 삼겹살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버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아버지 세대가 먼저 증명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말이 이제 온전히 이해됩니다. 강자가 만든 규칙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에 증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명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목격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중심이 되는 그날. 그 역사 앞에 정직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28년간 틀린 기록을 썼으니 앞으로는 맞는 기록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속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음이 좋으신데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자립 불가능 판정을 내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러시아 참모본부가 가장 주시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레드라인을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폐허 위에서 공장을 세우고 밤새워 일하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저 콜라트 브레이트는 28년간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K9의 굉음이 경상남도 하늘을 갈랐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눈을 뗐습니다. 28년간 감고 있었던 눈을. 그리고 보았습니다. 70년 만에 세계를 바꾼 나라를,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을, 그들의 손을, 그들의 땀을, 그들의 자부심을. 여러분은 그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자격이 있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 자부심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뒤늦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진짜 역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